드디어 자유한국당에 들어오기로 하고요. 내일 오전에 입당식을 갖기로 했는데요. 안팎으로 시끌시끌합니다.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다. 황 전 총리의 발언, 그리고 당 안팎의 시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많이 갈려있고 나뉘어있고 갈등하고 있으니까 화합하고 하나 되는 모든 노력들을 같이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생각, 또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어려운 때에 그나마라도 좀 위로와 힘을 얻으실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의 지혜를 모아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당을 하시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급적 좀 더 많은 우리 당의 자원들이 함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따로 만나신 적은 있으세요? 특별히 최근에 따로 뵌 적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입당 의사를 밝히면서 전당대회가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친박계가 자유한국당을 석권하리라는 예측과 함께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계파 싸움과 분열은 불보듯 뻔한 것이 되었습니다. 청년들 만나서 답을 구하신 걸까요? 지난 9월에 수필집을 낸 이후에 정중동 행보를 했던 황 전 총리였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하고 입당을 한다. 김 교수님 선언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언문에 처음 걷게 되는 정치인의 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본격적으로 피력했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대권 주자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과거 반기문 전 총장이 유력한 대권 주자의 지지율만 믿고 결국 국내에 들어왔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내년에 있게 되는 총선을 건너뛸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고요. 총선에서 공천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 당권을 거머쥐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으로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됐을 경우 현재 비박계로 분류되는 오세훈 전 시장의 가능성이 꽤나 높은 상황입니다. 네. 여기 대해서 친박계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들도 필요하게 됐을 거고요. 황교안 전 대행 같은 경우도 이번 전당대회를 놓쳐서는 사실상 정치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과거와 다르게 지금 문재인 정부도 집권 3년 차를 맞이했기 때문에 적폐청산과 같은 집권 1년 차, 2년 차의 국정농단 프레임에서는 상당히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가 정치에 뛰어들어서 본인의 대권 행보를 펼칠 수 있는 가장 적기가 아닐까라고 판단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초에는 이분이 등장한다고 하면 일제히 친박계 또 한국당의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있었는데요.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견제를 하시는 친박계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 이분들은 황교안의 등판을 견제를 할까요, 윤 의원님? 그게 또 황교안 총리의 약점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황 총리를 결사옹위하는 당내 세력이 없다는 거죠. 네. 친박계는 당연히 생각이 따로 있을 거고 또 비박계라고 얘기되는 쪽도 지금 뭐 다양한 인사들이 이미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깃발을 꽂아놓은 상태인데 네. 황교안 전 총리가 그러면 친박계의 중심점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황 총리가 이 거친 벌판의 정치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가장 큰 약점. 네. 황 총리의 어법 하나만 봐도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검사 같은 법을 쓴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항상 황 총리를 볼 때마다 미국 대선에서 엘고와 조지 부시가 붙었을 때요. 엘고는 누구에게도 흠잡힐 데가 없고 외모도 뭐 깔끔하고 말투도 좋은 그런 정치인입니다만 모든 게 매끈했죠. 모든 게 네. 매끈했습니다만 바닥에 있는 민심에는 이 흡입력을 네.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반면에 어수룩해 보이고 뭔가 하나 나사가 빠져 있는 것 같은 조지 부시가 더 네. 정치인으로서는 더 사람들에게 먹혔던 것처럼 황교안 전 총리가 갖는 이런 모든 거에서 빠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정치에는 네.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게 과거의 몇 가지 전례에서 이미 나타난 바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이 친박계 분들 중에서요, 이제 당대표 생각 있으신 분들 또 이 안에서 지분이 있는 분들이 아니 진작 들어왔어야지 혹은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조한 사람이 황교안이다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정리를 합니까? 일단은 경계하면서도 또 우문이 될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딜레마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친박계가 앞으로 주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인지도와 지지를 가지고 있는 황 전 총리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나 사실은 이 정치 고수들의 입장, 4선, 5선을 난 뭐 심재철 의원이라든가 정우택 의원 비롯해서 친박계의 주자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황 전 총리의 그런 능력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심재철 의원이 5가지 질문을 내놓았습니다. 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총리로서 과연 어떤 역할을 제대로 그런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그리고 그 총리로서 나라가 잘못돼가는 것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고 지난 기간 동안에 왜 지금 들어오느냐. 과거에 6개월 전에 들어와서 정말로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전당대회하고 뭔가 기회가 올 것 같으니까 들어오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질문들을 던졌는데요. 아마 황 전 총리가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검증에 들어갈 겁니다. 과연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정말 무엇을 했는지. 본인은 그리고 사실상 공안검사 이외에 경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정치인으로서 우리 국민의 정치, 외교, 이제 사회, 문화, 통일 이런 사안을 알아야 될 텐데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해야 될 텐데 네. 일단 출사표는 사실상 던진 셈입니다. 저는 뭐 당권 출마한다고 보는데요. 출마해서 또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의 이런 흐름 속에서는요. 네. 그러나 정말로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되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얘기했던 것처럼 상당한 미지수다. 네.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황 전 총리가 앞으로 많은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봅니다. 네. 뭐 총리했을 때랑 정치 이거 확실히 다르구나. 간단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친박계 분들이 그렇게 들어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들어오니까 화살을 쏘아대냐 말이죠. 그러면요. 저렇게 공격을 하다가 막판에 혹시 단일화하려고 이렇게 운을 띄우는 건 아닐까요? 김 교수님? 단일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 자체가 그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라 단일성 지도 체제를 갖고 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게 되는데요. 당대표 선거는 메이저리가 될 것이고 최고위원 선거는 마이너리가 될 겁니다. 여기서 지지율을 통해 당대표가 되기 어려운 친박계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최고위원 선거로 빠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결국은 당대표 선거에서는 황교안 전 대행을 중심으로 옹립하게 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홍문종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친박계가 굉장히 거센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왜 지금 하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황교안 대행의 메시지를 보면 국민 통합에 관한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이 친박인 것을 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데 국민들로부터 감동을 주려면은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는 친박의 색채를 빼야 되잖아요. 그럼 그동안 당협위원장에서 정리됐던 홍문종 의원들을 다시 복원시켜야 될 것 인지에 대한 여부에서는 그렇게 깊게 손을 대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불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 것일 뿐 실질적인 친박을 점하고 있는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전 대행에 대해서 더 강력한 지지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이러다가 이제 친박계 우리도 한번 살자. 왜냐면 이분이 총선 이제 공천권을 쥐게 되잖아요. 당 대표가 되면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친박과 비박 이런 식으로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친박이라고 내세우는 순간 네. 지금 박지원 의원이 황교안 전 총리에게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대국민 사과부터 해라 이렇게 공격을 했듯이 네. 친박이라는 세력으로 깃발을 꽂는 순간 국민의 반감이나 뭐 배척이 상당할 거예요. 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벌써 잊혀진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친박 대 비박으로 나뉘는 거는 세력을 끌어모은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자유한국당 당원 아닌 분들을 외면하고는 정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 총선에서 이겨야 되고 대선에서 나중에 승리를 하려면 그러면 외연을 넓혀가는 데는 친박 대 비박의 구도는 아마 불리할 것이다. 네. 그러나 당내에서 세력을 확보하는 데는 유리하다고 해서 그 카드를 잡을 경우에 어느 게 득실이 많을지를 한번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결집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확장성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황교안 전 총리 홀로 당에 들어오는데 유일한 본인의 자산이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지금 야권 잠룡 1위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나선다고 한다라고 하면 그럼 여론 나도 만만치 않은데라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들썩들썩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그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여론조사라는 것이 현재까지 황교안 전 총리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어떻게 보면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신비주의가 주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정농단 사태에서 어떤 처벌받았거나 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어떤 깨끗한 이미지 또는 좀 올곧은 이미지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게 전부인데 네. 실제로 이 상태에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 경우 정말 정글이나 다름없는 이 정치판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실제 어떤 여론조사의 지지율은 낙폭이나 또는 뭐 증가세라든지 실제로 변화율이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여러 논란 속에서 본인의 지지율 또는 이제 네. 홍카콜라 TV 같은 지지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당대회가 이루어질 경우에 당대표에 출마를 하면서 단순히 네. 지금 예측하는 것처럼 오세훈 전 시장과 황교안 전 총리의 양강 구도가 아니라 지금 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김무성 의원도 당대표에 네. 출마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뭐 설도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전당대회까지 지금 입당을 선언한 상태에서 전당대회까지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남아 있는데 네. 그 사이에 황 전 총리가 얼마만큼 국민들한테 실제로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어필하고 다가갈 수 있느냐의 어떤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주변 분들한테 홍준표 전 대표가 전당대회 전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하지만 나간다 확실히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이 완전히 구도가 흔들렸기 때문에 과거처럼 오세훈 전 시장이 나오게 되는 상황에서 오 전 시장과 1대1 구도가 형성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직전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도 있고 새로운 인물이 나가게 돼서 당을 변화시키겠다고 하게 됐을 때 가능성이 네. 떨어질 수도 있는데 황교안 전 대행과 실제로 오세훈 전 시장이 맞붙게 되는 판이라면은 여기 홍준표 전 대표가 빠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3파전이 벌어지면 판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네. 아마 최근 들어서 홍준표 전 대표가 하고 있는 홍카콜라 TV를 어느 정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전당대회에 전격적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TK와 PK 민심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낙동강 전선이라고 민주당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그 와중에 YS 차남 김현철 이사가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무엇이 과연 문제였을까요? 일단 2년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사무제 직후에 그 발언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미 정치를 떠났다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총선에 제가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을 또 드렸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정치적으로 그런 관련을 맺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야권에 지금 상당히 좀 분열된 좀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이고 어차피. 김 교수님,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일단은 탈당을 하겠다는 설명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20개월 정도 이제 민주당의 당원으로 활동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선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했었는데 그러나 민주당을 떠나겠다. 정책에서 맞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새로운 방향의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이런 현안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 정책의 차이가 하나 있었다고 보고요. 부산 쪽 여론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일단 그런 현실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김현철 이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부터 여론조사라든가 굉장히 민감하게 정치 현안을 잘 알고 단 그런 정책 감각이 뛰어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부산 경남 지역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하나는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사실 그걸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아버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당내 분위기에서 사실은 상당한 소외감도 느꼈을 수 있다. 그리고 네. 본인이 그런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큰 배려를 하지 않았던 측면도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은 좀 아버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추모 사업에 집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자유한국당 대신에 다른 야당에 절대 가지 않겠다라는 입장까지 내놓았습니다. 당분간 정치를 좀 쉬면서 네. 그러나 아버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기념사업, 추모 사업을 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를 좀 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당분간은 좀 양측에 대해서 다 실망, 현실 네. 정치에 대한 상당한 실망감이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이 또 다른 그런 지표를 좀 설정하고 다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한국당에 들어오신다는 분, 그리고 민주당을 떠나겠다고 하시는 분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